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영양제 맞으러 간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 영상도 들어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영양제를 맞으러 간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했다 이거죠. 네,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요.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서울이었군요. 예, 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남편과 함께 찾았거든요. 임신 진단을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이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지럼증 같은 거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양 주사를 맞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영양 주사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만실로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 지금 영양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중절 수술을 네. 하는 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의사가 환자를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계류 유산, 그러니까 수술이 그 자궁의 아이가 죽어 있었을 때 하는 수술을 시술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환자의 차트하고 바뀌어가지고 아예 환자가 다른 환자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누워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수면 마취가 된 상황이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계류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 내에서 태아가 숨졌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수술인데 전혀 엉뚱한 수술을 해버린 거죠. 병원은 뭐래요? 병원 쪽에서는 지금 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더 네.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병원 측을 부동의 낙태죄,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 낙태를 시켰다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씌웠다고요? 이건 왜 다른 거죠? 네, 이제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실수가 아니다. 거의 고의와 다름없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유산을 시켰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아마 어떤 법조를 적용하느냐에 있어서 경찰도 좀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 네. 의사와 간호사가 차트를 제대로 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를 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본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고요. 부동의 낙태죄는 산모의 동의 없이 중절 수술을 한 고의로 해야 되는데 네. 고의는 아니다. 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과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 적용한다. 과실치상을 적용했습니다. 네. 태아가 목숨을 잃었으면 과실치사 아닙니까? 왜 치상이죠? 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임신 중인 태아는 네. 하나의 생명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산한 것에 대해서 치사의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치상, 그러니까 산모의 몸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다라는 네. 것으로 지금 처벌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의사가 지금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또 네. 진료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자격상의 문제는 없나 봐요. 지난 2000년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인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법률 네.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과실치사나 치상의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료를 좀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조항이 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종합병원에 가면 어느 대학병원에 가면 이 의사분한테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지금 가능성이 진료를 하고 여전히 있는 있으니까요. 건데. 근데 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실수에 한 것이 아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바꿔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실수만 있을 뿐이지 네. 실제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포의 요양병원 화재 영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영상 볼까요? 네. 2명이 숨졌더군요. 네, 자, 저 5층 건물에서 4층 전체가 김포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네,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인데요. 네,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오전에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명이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고 47명이 지금 다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8명은 지금 굉장히 중상해를 지금 입은 상황이다, 위독하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오전에 화재가 진압이 됐지만 연기에 질식하거나 또 질식을 피해서 어르신들이 급하게 이송되거나 또는 좀
본인이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옆에 소방서가 준비한 천막에 여기군요. 천막으로 이렇게 대피를 하셨다고요. 네, 지금 네. 환자가 한 132명, 직원 포함해서 19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병원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병 환자가 많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피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에서 화재 나면 큰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깜짝 지금 놀랐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이는데요. 사고 원인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우선 소방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네. 전기 안전 점검을 오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전체 시설을 차단하는 그 과정에서 또 산소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좀 사상자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옆에 불은 보일러실에서 났다는데 빨리 진압했는데 역시 사망이 2명이고 중상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실하고 입원실하고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 고령의 환자가 많이 있어서 대피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병원 쪽에서 안내 방송을 좀 잘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좀 대피가 늦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인명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무섭다고. 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2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었다는데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한 학생이 저희가 화면을 이렇게 블러 처리했는데 흐리게 코피가 나는데도 노래방에서 계속 폭행을 당하죠. 피 자국이 보이죠?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 시각에 폭행한 학생들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남학생 노래 소리가 들리죠? 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가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네. 폭행을 한 이유는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1살 위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노래방에서 폭행을 한 건데 폭행도 놀랍지만 주변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죠? 네. 사실 저 나이 또래 아이가 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초등학생들의 그 폭력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학폭위가 네. 열리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저렇게 때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때린 이유가 SNS에서 처음 만났는데 SNS를 통해서 만났다 그래요. 만났는데 뭐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서로 이제 약간 좀 시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반말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반말했다고 저렇게 네. 때렸다고 합니다. 그 가해 학생이 쓴 SNS 글을 잠깐 볼까요? 네. 여기에도 또 네티즌들이 크게 화를 내고 있던데요. 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댓글 하나하나 읽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안 본인이 이런 가해한 행동 자체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부산 폭행 사건과 비교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뒤에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런 어떤 글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본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만 용서해달라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직은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글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해줄 법도 하지만 그러나 저 이야기, 저 표현을 그대로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을 학폭위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우리 사회가 좀 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른들이라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청원도 그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신종 말기암 치료제라고 입소문을 타고 있는 약이 사실은 강아지 구충제다. 강아지 구충제인지 알면서도 말기 폐암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펜벤다졸이라고 해서 지금 네. 포털 사이트 검색어 실시간 1위에 지금 올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애완동물 구충제로 많이 이제 성분이 사용되는데 네. 이걸 먹었을 때 우리 말기암 환자가 다시 암세포가 줄어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치료가 된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관심을 모으고 네. 있고요. 처음에 이게 이제 올라간 것은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미국에서 한 지역 언론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사례를 보도한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게 국내에 이제 사례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사례인데요. 네. 이 지독한 암이란 것 정말 완치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알약으로 말기암이 완치된 한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성,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 티펜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퍼진 3개월 시한부가 강아지 구충제 복용으로 2년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이게 가능한가요? 폐암 말기인 이 남성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의사들은 이 남성을 임상 실험에 등록했고 그 과정에서 한 수의사가 강아지 구충제 약인 펜벤다졸을 복용하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네. 네, 생존율 1% 평균 기대 수명이 석 달이었던 이 남성이 강아지 구충제를 복용하고 석 달 뒤에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유튜브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강아지 구충제인 펜벨다졸은 선충류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 강아지 구충제의 치료 원리가 사람에게 기생하는 암세포를 구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 합니다. 엄청나죠? 펜벨다졸이 암을 치료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먹은 강아지 구충제에 들어있는 펜벨다졸이라는 성분이 그런데 암세포 억제 효과가 진짜 있다 이렇게 인도 연구팀이 증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월요일 날 식약처에서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유튜브에서 나오는 인도의 논문, 2018년도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학술대회에 심사를 거쳐서 제출된 논문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실험한 내용은 네. 세포 단위에서 실험을 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과연 이러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실 암세포 치료와 관련되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원인 모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누리꾼 반응 좀 보겠습니다. 네. 펜벤다졸이라는 강아지 애완견 구충제인데 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먹을 것 같아요. 먹일 것 같아요. 어머니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거 권한 의사는 저 유튜브를 보신 분이죠. 진짜 노벨상 줘야 한다. 부작용 타령하는 인간들은 뭐냐. 말기에 오늘 내일 하는데 어차피 죽는 거 당연히 시도를 해보는 게 정상인 거지. 여기는 이제 폐암도 아니고 대장암 말기 환자인데 벌써 사셨다는 거예요. 이 구충제를 애완견 구충제를 그래서 오늘 임상 1일차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시험하신다는 거죠. 말기 환자니까. 여기까지입니까? 더 있습니까? 네. 그런데 말기암 환자분들의 희망을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희망과 과학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복용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거죠. 네, 보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 지금 받고 있는 치료의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권하지 않는다. 우리 식약처에서도 자료가 나왔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식약처의 지금 입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 펜벤다졸 같은 경우 요 효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임상 실험이 거쳐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약품을 사람이 먹게 되는 과정은 임상 실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이 약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충분하게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쥐 실험 정도에서 단위에서 실험을 한 결과예요. 애완견 구충제니까 당연히 동물 실험만 했겠죠. 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 정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학술적인 결과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 이 같은 비슷한 성분을 이제 활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네. 오히려 간암이 더 활성화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하나가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시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약사회도 비슷한 입장을 냈더군요. 네, 대한약사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기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것이 항암 약품 중 성분 중 하나의 후보기는 맞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네.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정말 완전하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약품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암을 앓는 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하지만 신약들이 또 간혹 보면 이렇게 우연 또는 부작용으로 해서 거대한 약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성분이 항암 후보 물질은 맞는데 정리하자면 후보 물질은 맞지만 전혀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정도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의학이 발전할 때요, 수의학과 함께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험하기 어려운 경우나 네. 의학적 지식이 없었을 때 수의학을 통해서 의학이 같이 발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물한테 실험을 하거나 동물한테 쓰이는 약이 인간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물한테 미치는 영향하고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특히 암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검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네. 뭔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의사들한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까지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처방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문의 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네. 자, 김남국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